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전 영화에서 현대 영화로 알프레드 히치콕의 이창을 중심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이창을 보셨죠? 지금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이미지가 이창의 포스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리어 윈도우 1954년도 작이고, 그리고 제임스 스튜어트가 그때는 가장 유명했나 봐요. 예. 그리고 또 그레이스 켈리도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배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컬러 바이 테크니 컬러라고 돼 있어요. 테크니 컬러.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영화들이 다 컬러니까 이런 말 안 쓰겠지만은 당시 1950년대에는 TV가 흑백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흑백 TV보다 더 엔터테이닝한 그러한 미디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컬러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 테크닉 컬러는 이제 영화의 필름에 컬러를 입히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영화가 컬러 영화로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요소로서 광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창이라는 영화 1956년도, 54년도 영화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듯이 스릴러 영화죠. 스릴러. 그래서 이런 스릴러 영화가 히치코크 감독의 특기이기도 한데, 이런 영화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즉, 고전 영화의 배경인데, 그 고전 영화는 뭐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처럼 고전 영화는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초창기 그런 영화들이 이제 1910년도, 20년도 그렇게 만들어질 때 할리우드가 그 당시 이제 영화가 막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헐리우드가 이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할리우드로 커지게 된 것은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스튜디오 시스템은 1920년대부터 만들어진 그런 대규모 영화 제작소죠. 영화 제작소, 헐리우드 스튜디오. 그리고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은 대규모로 영화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라마운트사라든지 20세기 폭스사, 워너브로드사, 지금도 다 있죠, 그죠? 예. 뭐 콜롬비아, 유니버셜, 뭐 이런 또 그때 MGM 그런 굉장히 큰 스튜디오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영화를 장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제작, 배급, 상영 이것을 수익적으로 통제해서 영화 산업을 완전히 독점적으로 당시에 몇 개의 6개 정도의 그런 스튜디오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 한마디로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에 대기업이 대기업 수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영화 제작사들이
소규모 제작사들이 있다가 CJ 엔터테인먼트, CJ 엔터테인먼트가 나름대로 장악을 하게 되면서 한국 영화도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CJ가 제작도 하고 배급도 하고 상영까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독점적인 위치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영화도 일종의 이제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처럼 그렇게 안정적인 그런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안 좋은 점도 많죠. 그래서 미국도 그런 것들이 독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1948년도에 미국의 독과점 금지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당시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이 상영을 하는 극장들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불법으로 해버린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제작, 배급, 상영 이 모든 것들을 다 독점한다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파라마운트 극장 뭐 이런 거는 이제 못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극장들은 또 다른 기업이 극장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그런 독점 시스템이 없어졌어요. 하여튼 20년부터 거의 50년대까지 한 30년 기간 동안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그렇게 독점을 하게 되면서 장르 영화를 주로 많이 만들었어요. 장르 영화. 그리고 또 스타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스타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래서 스타들이 당시에 이제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일종의 뭐 대기업 사원처럼 그렇게 취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거기서 안정적으로 연기를 할 수 있었죠. 물론 이제 스타를 만든 거는 관객이겠죠. 관객이 이제 그 배우를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스튜디오가 그 스타를 이렇게 스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창도 헐리우드 파라마운트 그러한 스튜디오 이 어떤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IMDb를 보면은 봅시다. IMDb를 이렇게 보면은 그 영화를 만든 그런 제작사 이 컴퍼니 크레딧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물론 어마어마한 그런 이 제작사는 알프레드 히치코크 프로덕션이고 이 배급사가 굉장히 많네요. 파라마운트 그리고 유나이티드 인터내셔널 픽처스 UIP도 있고 그리고 또 유니버셜 픽처도 있고 그죠? 몇 개의 이제 그런 파라마운트하고 유니버셜이 이제 배급을 했고 그리고 제작은 알프레드 히치코크 제작사에서 한 거네요.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스릴러라는 장르 영화죠, 장르 영화. 그러면 그 전에도 이제 장르 영화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장르 영화라는 것은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만든 그런 영화를 말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장르 영화에 반대되는 거는 뭐 작가 영화, 뭐 예술 영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의 어떤 창의성이 강조되는 그러한 영화가 이제 작가 영화라고 하면은 작가주의 영화, 장르 영화는 어떤 그
제작의 효율성, 또 그 장르라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거든요. 관객의 관습, 이런 것이 중요한 그러한 영화가 장르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습이라는 거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서부 영화면은 서부 영화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청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아르 영화라면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중절모를 쓰고 또 굉장히 막 그림자가 많고 그리고 자동차 추격이 있고 그리고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어떤 음, 폭력 이런 그러한 일종의 이제 그 장르적 일종의 관습이 있죠. 그런 관습을 중시 여기는 그러한 영화가 장르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르 영화가 어, 이제 여러 가지 장르가 영화가 있죠. 그래서 멜로 드라마가 아마 이제 제일 많이 초창기부터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데이비드 그리피스 감독이 만든 영화로서 아마 여러분들이 국가의 탄생 IMDb는 영어로 치면 안 나오나 봐요. 아니, 한글로 쓰면은 그러면 영어로 써야 되겠네요. 벌스 오브 네이션. The Voice of Nation. 이러한 영화예요. 이렇게 그리피스 감독이 만든 그런 영화인데 드라마로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일종의 멜로 드라마인데 이 영화가 영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피스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겠지만은 이 영화가 좀 그 영화를 나름대로 영화라는 어떤 미디어적인 특성 그리고 영화의 독립된 그런 예술성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나름대로 완성한 그런 영화죠. 그래서 2시간이 넘는 그런 영화고 3시간이 넘네요. 3시간 15분. 저도 이 3시간 15분을 다 보지 못했어요. 중간중간 좀 보고 마지막을 보고 했는데 뭐 교차 편집이라든지 현재 영화의 그런 편집 문법, 촬영 문법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완성된 그런 영화로 영화사에서 역시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멜로드라마 형태고 그리고 20년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찰리 채플린 이런 감독의 슬랩스틱 코미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30년대는 이제 뮤지컬 영화, 뮤지컬 영화가 30년대는 인기 있었는데 뭐 우주의 마법사 이런 영화도 여러분 이제 보셨겠죠. 그리고 또 서부 영화, 서부 영화도 뭐그 역마차 같은 그런 존 포드 감독의 역마차, 그러면 존 웨인이라는 그런 스타가 나오는 그런 영화도 이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0년대에는 이제 누아르 영화, 필름 누아르 영화가 많이 많았고, 그리고 50년대 이런 공포 스릴러 영화가 히치코크 감독이 주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언제 시간을 주고 이런 그 장르 영화에 대해서 한번 또 수업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장르 영화를 다루는 수업이 아니라 이제 이창이라는 영화를 좀 우리가 평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여튼 이창이라는 영화는 이렇게 1950년대 공포 스릴러 영화로서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이런 장르 영화의 어떤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영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특히 이 이창이라는 영화가 그런 역할을 한 중심되는 영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고전 영화를 완성함과 동시에 또 그것의 위기를 가져왔다. 이 말은 이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는 고전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고전 영화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특성.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전 영화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할게요. 고전 영화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헐리우드 영화이고, 또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나름대로 완성된 그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 하면은, 사실상 요즘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영화에서 주로 보는 그런 영화를 말해요. 그래서 그런 영화, 그러니까 넷플릭스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항상 보는 영화들이 고전 영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선 주인공은 뭔가를 몹시 원하죠. 그래서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목표는 뚜렷하고 또 한정 시간 안에 성취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바타의 제이크 같은 경우는 뭐 세 달 안에 나비족을 다 이주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또 목표를 가졌었죠. 음. 하여튼 그런 어떤 목표가 뚜렷하고, 그리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주인공은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또 그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게 데드라인이고, 또 그런 캐릭터의 주인공의 특징, 이런 스토리 정보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또 모티프를 활용해서 영화를 굉장히 명료하고 통일성 있게 전달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티프라는 거는 이제 어떤 주제가 될 만한 반복된 어떤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어, 대사가 될 수도 있겠죠. 아바타라는 영화에서는 여러분 이제 화살이 나름대로 이제 모티프 반복되면서 나오면서 어떤 나비족의 어떤 상징으로서, 또 자연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주제를 어떤 인위적인 인간의 문화에 의해서 파괴되는 어떤 자연이라는 그런 주제를 상징하고 있었죠. 화살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들도 이제 그런 모티프를 가지고 있어요. 뭐 기생충 같은 영화도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어떤 게 있었죠? 어, 그 수석, 이런 그 이 주인공이 들고 다녔던 그 수석이 있었죠. 그 수석이 반복되면서 나오면서 나름대로 스토리를 전개시키고 매듭짓는 그런 역할을 하죠. 처음에 이제 수석을 받고 또 중간쯤에 그 수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실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문광 부부를 죽이려고 주인공이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수석이 중간에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실패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 이제 기우죠. 예, 기우가 그 수석을 이제 버리죠. 예, 버리면서 그 수석이 일종의 그런
그런 자신을 일종의 위조한 삶,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진짜의 삶이 아니라 위조된 삶이죠. 그래서 기후가 자신을 이제 그런 대학생으로 위조해서 살았던 그런 삶에 대한 일종의 상징으로서 마지막에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모티프죠, 모티프. 그래서 이제 그 모티프를 통해서 또 기생충도 그 주제를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론 이제 그 주제가 기생충 같은 경우는 그 양극화된 그런 부의 어떤 불공정한 분배 뭐 이런 주제도 있겠지만은 그런 자기 삶을 살지 않고 가짜의 삶을 사는 그런 기생충의 삶이죠. 기생충. 뭔가 기생해서 사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죠. 제목도 기생충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또 헐리우드 영화는 내리티브는 일종의 이제 플롯이죠, 플롯.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개를 할 때 그 인과성, 그 뚜렷한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애매모호함이 없이 모든 것이 명쾌하게 마지막에 설명이 되죠. 이게 이제 크리스틴 톰슨이라는 이제 그런 학자가 할리우드 영화를 분석을 하면서 할리우드의 특징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고전 영화는 그래서 고전 영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물이 능동적이죠. 적극적이잖아요. 다 이제 어떤 배트맨도 그렇고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뚜렷하게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 그런 이런 영웅들 영웅이죠. 예. 그 영웅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악당으로부터 구출하는 그런 목표를 결국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능동적인 인물이죠. 예. 그리고 또 그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목적이 뚜렷하고 그래서 선형적 구성 이건 뭐냐면은 그 목적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가는 것이죠. 뚜렷하게. 그래서 실패하면 또 어떤 위기를 거치고 또 극복을 하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 목표를 향한 선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중간에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이야기의 흐름상에 어떤 구멍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구멍을 결국 다 메워서 다 문제 없게 만들어요. 논리적 구성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것들 마지막에 결국 다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개연성이라든지 어떤 필연성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 영화라는 것이 그 부분과 전체가 아주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칠 결말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그 결말 자체가 완벽하게 완결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의문을 가질 것도 없고 또 풀리지 않은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닫힌 거죠. 예,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제도 그렇고 이야기의 어떤 특성도 흐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명료하죠. 명료하고 또 단순해요. 그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그리고 어떤 보편적인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 이제 현대 영화는 이거의 반대적인 특성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연리결말이라든지 인물이 수동적이라든지 또 비선형적인 구조를 가진다든지 구성이 뭐 필연성보다는 어떤 우연성이라든지 또 즉흥성 이런 게 있다든지 구성도 어떤 파편적인 구성을 한다든지 또 이야기의 주제도 애매모호한다든지 또 이야기 흐름도 굉장히 복잡하다든지 또 기본적으로 어떤 보편적인 진실이라든지 그런 인과응보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일상을 우리의 삶의 일상을 그냥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영화는 이러한 굉장히 잘 짜여진, 일반적으로 해서 이제 잘 짜여진 영화라는 것이 이제 그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이죠. 스토리가 탄탄하다. 그래서 뭐 웰메이드 영화, 뭐 헐리우드 웰메이드 영화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논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없고 또 마지막에 깔끔하게 끝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주제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그런 영화를 우리는 보통 잘 만든 영화라고 하죠. 고전 영화는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한테 익숙한 영화. 우리가 마지막에 끝났는데 도대체 주제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야기도 완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고 또 여전히 의문점이 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 이야기 흐름이 느리거나 또 갑자기 우연적인 일이 일어난다거나 또 인물이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여행만 다닌다거나 이런 영화를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넷플릭스에 주로 많이 보는 영화는 고전 영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질 들레지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는 시네마라는 그런 책을 시네마 1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시네마 1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제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고전 영화와 현대 영화가 구분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주로 미국 위주로 미국 헐리우드에서 나왔던 그런 영화들이 고전 영화. 그런 영화를 이제 운동 이미지 중심의 고전 영화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특히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뭐 이탈리아에서 나왔던 영화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주로 유럽 중심에서 나왔던 영화들, 물론 이제 뉴 할리우드라고 해서 그 미국에서 나온 영화 중에서도 그런 영화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영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간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 시간 이미지 중심의 그런 영화를 현대 영화라고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운동 이미지라는 것도 들어본 적도 없을 것 같고 이제 시간 이미지도 안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질 들레지가 구분하는 고전 영화와 현대 영화의 중요한 또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제 운동이라는 거는 무브먼트, 움직임이죠. 움직임. 운동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어떤 우리가 뭔가를 지각한 다음에 뇌로 뭔가를 지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반응하는 것이 이제 운동이죠. 그래서 어디서 공이 휙 날라오면은 공이 날라오네 라고 딱 빠르게 지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우리가 봤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약간 동물적인 그런 운동을 말하는 것이고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혼났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지각했네. 너는 맨날 지각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러면 그때 내가 뭐라고 할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있다가 반응을 하겠죠. 아침에 지하철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2개 정도 보냈어요. 그래서 늦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내일부터 일찍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운동, 움직임이죠. 움직임. 뭔가 행동을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 인간의 운동이죠. 그러니까 아메바 같은 거나 어떤 단순한 동물 같은 경우는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지만은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깐 멈칫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대답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아, 선생님 뭐 내가 처음 늦은 거 가지고 그 저렇게 남들 앞에서 얘기하네.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쓱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 반응 안 했다고 보다도 그게 이제 무반응의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튼간에 적극적인 반응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지각과 반응, 작용과 반작용, 하여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이제 일종의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운동 이미지가 세 가지 과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각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지각하면 어떡해?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감정 그런 것이 이제 정감 이미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행동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원래는 지각 안 하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만 좀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튼 그런 것이 이제 행동이니까 행동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했던 이런 형태의 액션과 리액션으로 고전 영화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고전 영화는 그래서 운동 이미지 중심의 영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행동 중심으로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행동 중심. 그러니까 그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누군가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의 샷이라면은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선생님이 이제 지각했네라고 그거 할 때 선생님을 딱 보여주고 그다음에 학생 샷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지하철이 여러 번 놓치는 바람에 늦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학생 샷이죠. 그래서 샷이 그렇게 일종의 액션샷, 리액션샷, 액션샷, 리액션샷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구성되는 영화, 그 액션과 리액션으로 구성되는 그런 영화를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꼭 이제 대화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주먹 다짐을 한다든지 선생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가가지고 한몫 날렸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학교 폭력 영화가 되겠죠. 여튼간에 그러면 그것도 액션 리액션이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맞고 가만히 있겠어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리 선생이라고 하더라도 뭐 의자를 잡아서 뭐 던진다든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그죠? 그런 형태의 어떤 액션과 리액션, 행동 중심의 영화가 이제 고전 영화라고 하고 또 그걸 해서 볼거리 중심이에요, 볼거리. 그냥 관객은 그냥 보면 돼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액션, 리액션을 통해서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 사건이 또 이어지면서 점차도 더 커지면서 앞으로 그 학생과 선생 간의 대립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게 학생은 이제 선생한테 의자를 맞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가지고 깽단을 불러요. 깽단. 깽단을 불러가지고 아니면 깽단의 조폭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죠. 뭐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영화가 학교 조폭 영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영화가 이제 고전 영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나름대로 직선적인 내러티브가 있다는 것이죠. 목표. 그 학생의 목표는 선생 나에게 그 굴욕감을 주고 심지어 나를 의자로 때려서 나를 다치게 했던 그런 선생에 대한 복수. 그것이 이제 목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러티브가.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 것이잖아. 아까 제가 금방 얘기했던 그 교실에서 일어났던 그 지각했네라는 말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폭력 사건. 그게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고 그리고 또 주인공이 조폭에 가입되는 게
거기서 가입하면서 뭐 신고식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내가 그 주인공이 사랑하는 어떤 여자를 또 만나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볼거리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객은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관객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결국은 선생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물론 거기서 선생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사악하고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죠? 예. 아주 뭐 이렇게 심지어 여자들한테는 뭐 성폭행을 한다든지, 또 그 학교에서 군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폭압적으로 그렇게 그 하는 그러한 이제 폭력 선생이어야 되겠죠, 물론.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인강 뭐 이런 주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학생이 야 감히 어떻게 그 선생한테 그래? 뭐 이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선생이 진짜 사악한 놈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은. 그러면 그런 영화 볼 때 우리가 뭐 특별한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되게 웃기실 수도 있고, 좀 조폭 영화의 그런 웃긴 그런 장르적인 관습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사투리를 쓰고 또 굉장히 또 우스꽝스러운 뭐 이렇게 단순한 행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폭 영화의 어떤 관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조폭 영화라는 그런 장르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고전 영화인데, 그런 영화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런 이 세상의 그런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만 그런 움직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개나 고양이도 지각 반응을 하잖아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면은 곧바로 날라와가지고 낚아채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지각 반응, 작용과 반작용이죠. 내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던져주면은 그게 작용이고, 고양이가 탁 낚아채면은 그게 반작용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물들의 운동은 굉장히 한마디로 요거 지각과 행동, 곧바로 지각 행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인간은 중간에 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정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행동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지연이 돼요, 지연. 그래서 어떨 때는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고민하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동물이든 또 인간이든 하여튼 그런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그 스토리가 사건이 만들어지고 또 사건이 연결되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재밌게 보는 그러한 영화가 운동 이미지 중심의 고전 영화다라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될 것인데, 바로 이제 이 여기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이창 같은 영화, 이런 영화들이 그런 고전 영화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운동 이미지를 완성함을 동시에 그것의 위기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운동 이미지 형태가 아니란 것이죠. 그 운동 이미지의 이런 운동 이미지의 과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 이미지 다음에 뭔가 좀 느낌이 있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죠. 제임스 스튜어트가 지금 다리 한쪽이 기부스를 하는 바람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할 수가 없어, 행동. 그러니까 운동 이미지, 아까 말했던 지각 이미지, 정강 이미지, 그리고 행동 이미지, 그렇게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정감 이미지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정감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작용이 있었는데 반작용을 못하는 상황,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영화에서, 고전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이 주인공 삼촌이 죽었다. 그것도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이러면 삼촌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주인공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어떤 행동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준비를 해서 행동하겠지만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그러한 고전 영화에서의 인물은 목표가 뚜렷하고 그리고 또 그 스토리도 그 목표를 향해서 아까 말했던 직선적으로 가면서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아주 잘 짜였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예, 그리고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거를 그냥 재미있게 보면 되는 수동적인 관객이면 되는데 이제 2차 세계전 이후에 그런 일종의 자신만만한 주인공 그리고 모든 것들이 명확하고 딱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렇게 자기 생각이 곧바로 나오고 또 행동이 곧바로 나오는 그러한 시대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란 것을 기준이라고 했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바로 사람들에게 행동을 할 수 없게끔 곧바로 행동할 수 없게끔 그러한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든 거죠.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양차 세계전,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사회에는 특히 서구 사회는 굉장히 뭐든지 예측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그러한 어떤 논리라든지 이성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믿고 어떤 정부의 어떤 지책이라든지 이런 걸 믿고 시킨 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배운 대로 한다든지 탁탁탁 하면은 그럼 됐어요. 그래서 뭐 산업혁명도 했고 또 문명도 발전하고 그래서 뭐 인간이 훨씬 더 풍족하게 살아갔죠. 착착착착 됐는데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전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문장 죽고 근데 그게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뢰했던 교육받았던 그런 체계, 그런 이성 중심의 세계, 과학 중심의 세계, 그런 어떤 그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계속했다가는 우리가 파멸을 한다, 공멸을 한다. 우리가 2차 세계전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죽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질서 속에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행동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행동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화 자체가 그렇게 곧바로 지각과 동시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러한 흐름을 갖기 어려운 대신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행동하기 전에 한번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해결책이 딱 나와서 지금까지 살았던 욕이 아니라 A가 아니라 B가 되면 되겠다라고 곧바로 B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살았던 이런 것들이 너무 공고해왔고 그것들이 너무 진실적이고 그게 유일한 대안처럼 보였기 때문에 다른 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성찰을 해야 되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다시 한번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재건의 시대가 온 것이죠. 재건의 시대. 그러니까 이제 영화도 그런 일종의 인물, 그러니까 실제 세계의 인물들이 그렇게 적극적이고 또 곧바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런 질서 그리고 내가 교육받았던 대로 탁탁탁 행동하는 그러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영화 속의 인물도 그걸 반영해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번에 현대 영화를 이제 소개를 할 때 현대 영화의 구체적인 주인공들은
그렇게 고전 영화처럼 뚜렷한 목표를 가질 수도 없었고 또 그냥 이렇게 방랑 여행을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냥 우선은 세상을 우선은 이게 뭔지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 그리고 거기서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터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곧바로 대응을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스튜어트가 바로 스튜어트는 그런 시대에 살지도 않았지만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기부스를 하는 바람에 마치 성찰하는 인간들처럼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화 속의 인물, 주인공이 고전 영화의 인물하고 다르게 수동적이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능력해요, 무능력. 무능력한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엿보기, 훔쳐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리액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행동이 없죠. 이 영화는 그래서 끝날 때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인물 무슨 그레이스 켈리로 나왔죠. 그레이스 켈리. 그러니까 이제 스튜어트가 그레이스 켈리의 도움을 받아서 그레이스 켈리가 직접 행동을 하죠. 그죠? 근데 그 전까지는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행동에 부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반대로 지금까지 관객은 고전 영화의 관객,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조폭 영화라고 하면은 그런 조폭 장르 영화라고 하면은 그런 조폭 장르 영화의 관객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그거 뭐 팝콘 보면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생각을 많이 할 거 없잖아요. 그냥 재밌게 막 웃고 재밌게 보면 돼요. 한마디로 관객은 항상 고전 영화의 관객들은 서부 영화, 웨스턴이라든지 또 뭐 뮤지컬 막 뭐 춤추고 뭐 이런 영화를 보면서 그냥 즐기면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보는 사람, 볼거리를 보는. 그러니까 서커스에 가가지고 볼거리를 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서커스에 가서 뭐 이렇게 뭔가를 성찰한다든지 고민한다든지 뭐 추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이창이라는 영화의 관객은 이제 바뀐 거죠. 이제 영화 속의 인물 주인공이 아무런 행동을 못하니까 나라도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객이 거기서 추리도 하고 도대체 뭘까? 여기 그 세일즈맨이 정말 죽였을까? 세일즈맨 어떻게 죽였을까? 어떤 도구로 살인을 했을까? 뭐 등등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관객이 또 그 인물보다 영화 속에 있는 인물보다 더 많은 것을 또 알 때도 있어요. 그레이스 켈리가 그 세일즈맨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관객은 알고 있죠. 저쪽에서 세일즈맨이 걸어 들어오고 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개입을 하고 싶죠. 그래서 그레이스 켈리한테 야 저기 지금 세일즈맨이 오고 있어. 물론 이제 우리와 그때 스튜어트가 같은 입장이었죠. 스튜어트도 거기서 막 소리고 지르고 싶은데 소리도 못 지르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스튜어트가 약간의 이제 소심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관객이야 뭐 소리 질러봤자 그레이스 켈리한테 귀에 안 들려가니까 소리 지를 수 없지만은 어떤 개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예. 적극적으로 개입을. 그래서 관객이 그 전에 고전 영화의 관객과 달라진 것이죠. 그 역할이 달라진 것이죠. 주인공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관객이 이제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아니면 같이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는 행동의 중심의 영화가 아니라 스릴러, 추리하고 그 생각하고 뭔가를 이렇게 그 머리를 돌리는 것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심리싸움. 그러니까 심리가 되게 중요한 그런 영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의 우리 수동성 그리고 그 무능력, 그 무능력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아까 말했던 이러한 이 지각 정강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운동 이미지, 그 운동 이미지의 그런 과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전 영화의 운동 이미지 중심의 고전 영화의 그 운동 이미지 과정이 단절돼 버리는,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 이러한 인물의 수동성과 인물의 무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 전에는 여러분들 뭐 서부 영화 1930년대 뭐 영막차 같은 서부 영화, 황야의 무법자 이런 영화에서 뭐 이렇게 건맨들 총잡이가 남이 총 쏴도 이게 아무런 그 대응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주인공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주인공 밑에 그 주인공을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공답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조연급 그런 어떤 그 약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주인공은. 그리고 곧바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겠죠. 음, 그래서 행동이 아니라 어떤 심리 중심의 이제 영화가 된 것이고 또 이 영화의 또 특성이 또 하나가 여러분 이제 맥커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맥커핀이라는 거는 이제 스토리의 어떤 흐름에 마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아무 역할을 못하는 그런 어떤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 강아지가 이제 땅을 막 파잖아요. 그게 이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고 뭔가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러한 기존의 영화는 고전 영화에서는 그러한 단서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 마지막에 깔끔하게 페이오프 그 심어놓는 것 그게 플랜트죠. 심어놓는 게 다시 거두는 페이오프 거두는 뭘 심어놨으면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항상 있었어요. 심어놓고 스토리의 앞에 심어놓고 마지막에 거두는 이런 아주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 그런 것이 고전 영화인데 히치코크 영화에서는 심어놓지만 마지막에 거두지 않는 그런 것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 이 강아지뿐만 아니라 여기 영화에 뭐 신혼부부도 있고 뭐 또 거기에 뭐 작곡가도 있었고 그리고 댄서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술가도 있고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자세히 보여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댄서가 뭔가 혹시 그 세일즈맨하고 무슨 관계가 아닐까? 아니면 그 고독한 여자? 그 고독한 여자가 무슨 혹시 일을 저지른 거 아닌가? 하여튼 뭔가 되게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괜히 이렇게 추리를 하게 돼요. 그죠? 음. 혹시 그 또 작곡가가 뭔가 또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게 분명히 그래서 자세히 보여줘요. 중간중간에 뜬금없이 어떤 집을 자세히 보여주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그 이 살인자를 잡는 그러한 결국 이 스튜어트가 그레이스 켈리와 함께 살인자를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의 플롯
그 플롯하고는 전혀 관계, 그 플롯에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었죠. 다 알고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맥거핀이, 그런 걸 맥거핀이라고 하는데, 맥거핀이 꽤 있었죠. 그거는 이제 뭐 이 사이코라는 그런 히치코크의 유명한 영화에서도 앞부분에 여자 주인공이 돈다발을 이렇게 침대 위에 올려놓는데, 그걸 클로즈업까지 잡아요. 클로즈업까지. 그러면 당연하게 요즘 우리 영화 보는 사람들은 돈다발에 클로즈업을 했다면은 저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뭔가 그게 역할을 해요. 근데 결국 사이코에서도 다시는 안 나타나요. 다시는 그 돈다발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 거를 볼 때 한마디로 그 히치코크 영화에 나오는 맥거핀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스토리를 느슨하게 만들고, 또 아니면은 스토리를 거꾸로 느슨하게 만든 거 말고 거꾸로 더 몰입하게 만드는 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추리를 하게끔 하는 거니까 관객을 더욱 적극적으로 어, 그 기입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야기 흐름으로 볼 때는 뭔가 구멍이 있는 거죠. 구멍. 고전 영화처럼 원인과 결과 탁탁탁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웰메이드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논리적인 영화가 아니라 구멍이 여기저기 막 있는, 저거 왜 나왔지? 그러한 형태의 엉성한 구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히치코크 감독의 맥거핀을 보고 엉성한 구성이라고 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맥거핀이라는 말 자체가 일종의 장치니까. 그러니까 더 고도의 어떤 내리티브 저작이라고 우리는 거꾸로 더 알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히치코크 감독은 서스펜스의 대가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서스펜스로 쫙 이어지죠. 여러분, 이 서스펜스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서스펜드의 명사죠. 서스펜드는 이렇게 어디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떨어지지도 않는, 그렇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절벽 위에 딱 매달려 있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서스펜드죠. 예. 긴장이 유발되죠.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가 나지는 않았지만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뭔가 마음을 졸이는 그런 감정,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를 서스펜스라고 하죠. 서스펜스. 그래서 그런 약간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런 그 그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서스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서스펜스가 일어나냐면은 아까 말했던 클리프 행어처럼 그 절벽 위에 매달려 있는 이런 것도 서스펜스를 자극하지만은 이 히치코크 감독의 서스펜스는 그런 서스펜스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관객이 등장인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훔쳐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훔쳐본다는 걸 모르고 있죠. 그래서 거기 있는 뭐 고독한 여자라든지 또 작곡가라든지 뭐 예술가라 그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스튜어트가 훔쳐본다는 걸 모르잖아요. 또 그 스튜어트가 훔쳐볼 때 우리도 같이 훔쳐보거든요. 관객도 같이 훔쳐보는데 관객이 알죠. 관객이 알고 있는 쟤는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을 모르고 있는 상황. 그게 이제 거기서 서스펜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스펜스 상황은 기본적으로 이 기생충에서도 서스펜스 상황을 굉장히 잘 활용했죠.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서는 우리는 거기서 지금 기후 가족들 박사장 집에서 그 기후
김기사족이죠. 김기사, 송강호, 김기사하고 기우 그 가족들이 거기서 기생을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박 사장은 모르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서스펜스,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코믹함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들이 박 사장이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급하게 막 도망가다가 못 도망가서 그 거실에 있는 큰 탁자 밑에 다 숨어 들어가지고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박 사장 부부는 모르고 거기서 뭐 이렇게 막 둘이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코믹하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긴장되는 그게 바로 서스펜스죠, 그죠? 그래서 서스펜스는 그런 공포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제 코믹한 코미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애니메이션 통과제리에서 꼭 그런 게 많이 나오죠. 톰이 제리를 잡으려고 확 하고 있는데 뒤에서 톰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잡으려고 확 하고 있는데 제리가 뒤에서 어마어마한 큰 그런 대포를 가지고 쏘려고 뒤에서 있다. 뭐 이러면 이제 그럼 결국 쏘죠. 그래서 이제 톰이 확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 버리죠, 그죠? 뭐 그러한 코믹한 상황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제리가 그 뒤에 있다는 걸 알지만은 톰은 모르고 있는 상황 그런 게 이제 서스펜스 상황이죠. 그 서스펜스가 공포 영화나 스릴 영화나 그런 코미디에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히치코크는 서스펜스에 주로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스릴러 영화는 서스펜스가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그 서스펜스는 뭐 고전 영화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 관객의 능동성을 또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스펜스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여튼간에 히치코크였다. 여러분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 고전 영화에서는 그렇게 서스펜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있었긴 했겠죠. 내가 고전 영화를 다 본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지만 주로 이제 관객은 그냥 서스펜스보다 서프라이즈를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찰리 채플린 영화 보면은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많거든요. 서프라이즈 아니다. 서스펜스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 되게 재밌는 그 찰리 채플린 영화 그 모던 타임즈에 이렇게 나와요. 모던 타임즈에 얘가 이 찰리 채플린이 롤러스케이트를 막 타요. 신나게 막 롤러스케이트를 타는데 그게 백화점이거든요. 근데 그 백화점에도 막 타고 있는데 그 백화점 옆에가 밑으로 떨어지는 난간이 있어요. 난간. 엄청난 그 밑으로 떨어지는 백화점 상층에서 한참 밑으로 떨어진 난간이 있는데 그 난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기분 좋게 막 이렇게 그 찰리 채플린이 롤러스케이트를 타요. 근데 관객은 아는 것이죠. 저기에 난간이 있고 거기 떨어지면 죽을 수 있다. 낭떠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얘가 떨어질 것 같다가도 또 안 떨어지고 떨어질 것 같다가 안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뭐 간을 조리면서 또 굉장히 우습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서스펜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서스펜스하고 그 현대 영화 또 고전 영화를 서스펜스 기법으로 나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서스펜스는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대신 이 영화에서 이 그 고전 영화의 위기를 준 그러한 그 요소는 바로 이거죠. 인물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인물의 수동성과 인물의 무능력 그래서 행동의 부재 이것이 이제 이 그 영화가 고전 영화의 위기를 준 그런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핑탐
피핑탐이라는 것만 잠깐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화는 서스펜스 영화이기도 하지만은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엿보기, 그러니까 몰래 훔쳐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는 영화죠. 그러니까 그 말은 또 이 영화가 영화를 또 우화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우화적으로 상징하는 그러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화관에서 그런 어두운 곳에서 스크린을 보면서 마치 지금 스튜어트가 이런 그 카메라, 그런 망원 카메라로 마치 아파트를 보는 그러한 일종의 경험이 바로 관객의 경험이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그죠? 우리는 누군가를 훔쳐보는 그러한 형태로 관람을 한다는 거죠. 영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훔쳐보기, 그런 어떤 사람들의 훔쳐보는 그런 재미, 그게 본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은 뭔가를 훔쳐보는 거를 그런 거를 즐기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간염증이란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핑탐이라는 말이 있어요. 피핑탐이라는 거는 어, 피핑이라는 것이 이렇게 훔쳐본다는 뜻이고 탐은 사람 이름이에요. 예전에 11세기에 영국의 그 한 지역에 봉건 영주가 있었는데 그 영주가 굉장히 좀 못됐나 봐요. 가혹하게 세금을 많이 물린 거예요. 세금을 확 인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상을 하니까 그래도 영주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그 영주의 부인이 이름이 고디바였다고 해요. 고디바. 그 고디바 부인이 그 좀 세금을 낮춰줘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이제 영주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 그럴 생각 없고 당신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동네를 돌아다닌다 하면은 그렇게 해준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해주지. 그걸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농담으로 얘기한 거야. 근데 정말로 고디바 그 부인이 정말로 옷을 다 벗고 말을 타고 그 동네를 돌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문을 잠그고 안 본 거예요. 야, 우리가 부인이 저렇게 영주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우리를 위해서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귀한 그런 고디바 부인이 굴욕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지 말자 해서 아무도 안 보고 문을 다 닫아놨대요. 그래서 이제 고디바 그 부인이 그 동네를 이렇게 성내를 이렇게 돌았는데 그때 본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것이죠. 바로 탐이 봤대요. 탐이 그 동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선한 마음을 그 따르지 않고 엿본 것이죠. 몰래 엿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엿보고 싶은 그런 욕구를 못 참은 거죠. 그래서 피핑탐 그러한 사람들의 그 엿보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어떤 성격 성질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그 피핑탐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응시 누군가를 그래서 이제 고전 영화 특히 헐리우드 영화는 일종의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았죠. 일종의 그 주로 그러면은 누가 그 응시의 대상이었냐? 그러니까 훔쳐보는 대상은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헐리우드 영화가 남성 중심의 남성들이 여성을 대상화시키는 그러한 영화로 많이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비판에 역시 이 그 알프레드 히치코크 감독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알프레드 히치코크 감독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런 항상 그레이스 켈리 같은 아름다운 여성이 나오는데 그 여성은 항상 굉장히 멋진 의상과 그리고 전체적인 거의 비현실적인 그런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여신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이 일종의 이제 관객 흥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그 사람들이 흥행몰이를 하기 위해서는 여배우가 여신처럼 남자 관객들이 훔쳐볼 수 있는 그런 몸매와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스 켈리 같은 배우의 출연 그리고 거기서의 그런 멋진 의상이라든지 완벽한 분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그런 피핑 탐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오락적인 요소로 넣은 것이죠. 한마디로 여성을 응시하는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영화가 또 이창 또 당시 할리우드의 대부분의 영화였다는 것이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영화에 와서는 그런 응시도 비판을 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상품화, 어떤 볼거리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고전 영화를 좀 많이 했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번부터는 또 현대 영화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